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소개받은 영화평론가 전찬일이고요. 날씨도 날씨지만 제가 좀 지켜보니까 이 역사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와 그 역사의 연결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덕일 소장은 저하고 친구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게 된 이유도 다 이덕일 소장과의 친분 때문에 서게 된 거고, 그 친구와의 그 인연이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코로나 시작하면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갖고 있었던 역사에 대한 어떤 의구심 같은 게 이제 풀리는 거죠.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한 건 아닌데 조금 했습니다. 재수해서 서울대를 가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이 나오고 해서 하여튼 서울대 인문대를 들어가서 동문학을 전공을 했고 거기서 석사까지 마쳤고요. 박사는 그냥 거기서 접고 17년이 지나서 이제 동국대 들어가서 박사과정을 밟기를 바라봤는데 수료만 하고 졸업 논문은 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쪽부터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공부를 좀 하는 입장에서 그 국사를 어릴 때 배우는데 이 선생이 그 국사를 그러니까 설명을 전혀 안 해주고 그냥 단순 암기만 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단순 암기를 공부를 굉장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보면 1, 2등, 2, 3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사를 왜 이렇게 설명을 안 할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나가면 이제 선생님이 이거 보면 삐지게 될 텐데 선생님이 안 보실 거라고 믿고서 하는데 그 선생님도 설명을 하지 않으신 게 그분도 서울대 국사과 출신이에요. 지금도 만납니다. 유일한 그 스승처럼. 근데 이분이 왜 설명을 안 했는가를 나중에 안 거죠. 이덕일을 만나고 나서 심층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연히 알고 있다가 이덕일 소장을 만나면서 그 역사 공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좀 깊이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설명이 됐고, 저는 영화평론을 30년을 해온 사람입니다만은 아마 한국에서 역사적 맥락, 이른바 히스토리컬 컨텍스트를 가장 중시하는 평론가일 겁니다. 저는 그 영화라는 텍스트를 접근할 때 그 영화라는 한 편의 텍스트보다는 그 텍스트를 에워싸고 있는 다양한 컨텍스트들, 예를 들면은 그 당시의 어떤 그 사회문화 경제적 또 정치적 그런 맥락들, 그리고 산업적 맥락, 그리고 특히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면서 영화 평론의 길을 걸어왔고, 영화 평론 이전에도 82년부터 영화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도 그때 이미 영화 역사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갖게 됐고, 저는 영화 역사를 통해서 일반 역사에 대한 그 관심과 이해를 계속 늘려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운명적으로 이덕일을 만나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은 결국에 영화를 포함한 문화 콘텐츠와 역사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덕일 소장한테 그랬죠. 역사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역사 그러는데 지금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지 않고 역사로 접근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같이 협력해 가자. 근데 여전히 역사하는 사람들은 문화와 역사가 그렇게 가깝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걸 아냐면요. 이덕일 소장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 들어가면 이덕일 역사 TV가 있잖아요. 그 구독자들이 보면은 문화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몇 년간 관찰하면서 알았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결합이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왜 와서 문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조금 이렇게 외면하든가 아니면 노골적인 반감까지 드러내는 경우를 저는 좀 종종 봐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5.18이 광주만의 사건입니까? 우리가 광주 5.18이라고 그러지만 지금은 광주라고 안 붙이는 거 아시죠? 5.18 민주화 운동이든 5.18 항쟁이든 앞에 광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5.18이 광주만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비극적 사건이라는 걸 알려준 결정적인 텍스트가 뭡니까? 택시 운전수라는 영화잖아요. 택시 운전수라는 영화, 그리고 그 이전에 만들어진 화려한 휴가 같은 영화들. 결국에 영화 컨텐츠를 통해서 수백만, 천만 이상의 관객들이 가면서 이거는 5.18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물론 여전히 광주라는 장소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5.18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다 공유하고 있죠. 그러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그 사건이 결국에 택시 운전사가 1,000만을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덕희 소장한테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너무 역사적인 엄밀함, 역사적인 엄격함, 그리고 역사적인 순수함, 뭐 이런 것만 매달릴 게 아니라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자꾸 역사적 사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홍범도 장군 흉상 처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그 영화를 포함한 문화 콘텐츠는 역사를 대중화하고 역사를 일반화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안 하다 보니까 오늘 예를 들면 평상시보다 제가 하는 강의 때 뭐 덜 와서 섭섭한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보니까 현실이다라는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뼈저리게 느끼고요. 아직 제 지인들도 지금 뭐 한 2명 정도는 또 오고 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몇 명이 오고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데는 뭐 1,000명이 넘는 데서도 강의를 하고 어떨 때는 뭐 10명 미만이 이렇게 속독속독도 하는 거니까 뭐 그 인원은 저한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현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아까 우리 노웅 회장님이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나기 힘든 사람은 아니고요. 언제든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00만이 넘는 유튜브에 나간다는 그건 팩트 맞죠? 매불쇼는 지금 120만이 넘는 구독자를 자랑하고 평균 월화수목금 해서 2시간 전후에 그 방송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매일매일 2개 내지 3개, 서너 개의 그 코너로 이루어집니다만은 뭐 매일매일이 30만, 50만, 뭐 변희재 나오고 이럴 때는 100만이 넘죠. 조회수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월 수억 그리고 매출이 뭐 100억 가까운 이렇게 엄청난. 그래서 유시민 씨가 신간 저서를 냈을 때 매불쇼 코너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엔 주저주저 했는데 거기 나오고 종합 베스트 1위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또 나왔습니다. 왜? 이 매불쇼 팬들이 2번째 나오게 하려고 책을 열심히 사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종합 베스트 지금 모르겠는데 한동안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불쇼 역대 최고 기록인 조회수 한 400만 가까운.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더 라이브에 출연했어요. 유시민 씨가. 더 라이브는 KBS2 TV입니다. 공중파. 거기에는 조회수가 100몇십만이에요. 그런데 매불쇼는 그 2배인 300몇십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그 매불쇼의 금요일 날 오후 3시 이후에 시네마 지옥이라는 영화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현재 4명이 나와서 60대인 저, 50대인 후배, 그리고 40대, 30대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모여서 영화에 대해서 수다 떨고 주로 많이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워낙 하도 격렬하게 싸우니까 이거 진짜 싸우는 거냐? 아니다. 우리 거기서 그냥 이러고지만 나가면 사이좋게 지낸다. 그래서 굉장히 뭐 나름 인기가 있는데 저는 영화평론을 30년 했습니다만 매불쇼 3년 반이 어떻게 보면 저의 평론 활동을 지금 더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30년을 영화 평론가 활동을 해왔는데 매부쇼 출연 이전과 매부쇼 출연 이후로 너무 나뉘어가지고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유튜브화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전 매체를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욕먹으면서 조중동 다 했고, 특히 그 NT조선 한참일 때 저는 논문 모이면서, 여기가 저한테 특별한 거는 제가 논문모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배우 문성근 선배의 권유에 의해서.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저 조선일보 필자인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조선일보 필자는 조선일보 필자고 논문모는 논문모지. 그래서 제가 논문모 회원이면서 조선일보에 그 글을 썼던 사람인데, 뭐 어쨌든 그러면서 30년을 버텨왔는데 30년 중에 지난 매부쇼 3년 반이 제 영화평론가의 그 삶을 그 결정하고 있으니까 요즘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말씀드리면 저희 아들이 지금 유튜브계 핫스타입니다. 오늘 여기 자리 하나 더 채워주려고 제 며느리가 와 있습니다만은 결혼한 지 3주 됐습니다, 딱. 제가 자리 하나 더 늘리려고. 그런데 저희 아들은 그 너덜트라는 구독자 170만인가? 네, 구독자 70만의 5분 전후의 코믹션 무비, 단편 영화들, 그러니까 코믹션 무비를 그 함께하는 3명 중에 1명입니다. 그 중에 머리 긴 애가 전상엽 제 아들이고 3주 전에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며느리한테 제가 딸이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야, 딸아, 오늘 내가 뭐 하는데 우리 같이 영화 보고 뭐 좀 하고 우리 나 자리 하나 채워주라 그래서 이 며느리가 오늘 저랑 같이 1시에 만나고 지금 저랑 계속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원래는 전시를 가려고 그러다가 그 전시가 인천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바꿔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고 왔는데, 저는 2번째 보는 거고 우리 며느리 세 딸은 처음 보는 건데 거기 나오는 여주인공하고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슬펐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박서준 주인공이 자기 남편, 제 아들 같아갖고 너무 슬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제 어제 그 감독인 엄태화 감독과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괜찮은 친구고, 또 다음 주 화요일은 저 KT 뭐 영화 프로그램에 나가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소개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봤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그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들었다는 게 너무 감동돼가지고 9월 5일 날 또 한 번 더 영화를 보고 감독과의 만남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안 오나 했더니 한 명도 더 안 오네요. 그냥 신경 안 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강의 제목 이게 보면은 이제 조금 뜬금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역사를 중심으로 가는데, 여기서 보면 5강이 문화 콘텐츠로 안중근의 삶과 죽음 토파보기 이렇게 돼 있고, 앞에 뮤비컬이라고 돼 있는데 뮤비컬이 아니고 무비컬인데 이거 잘못 나갔네요. 무비컬, 뮤지컬 영화라는 뜻으로 무비컬이라고 합니다. 무비컬 영웅과 뮤지컬 영웅, 그리고 김은혜 소설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안중근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의미를 살펴본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요. 사실은 이거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요, 이 김은혜 장편소설 하얼빈의 역사관에 대한 시비 걸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시비가 아니고 문제제기입니다. 흥미롭게도요, 지금 전라도 천년사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이런 얘기 나가면 안 되는구나. 대통령이 좀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친일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그러한 그 일련의 행보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제가 이 하얼빈이 어떻게 전주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요 지금 사실은 이거 김훈 선생이 제 얘기를 들으면은 화내고 저는 뭐 한 번밖에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한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김훈 선생이 저를 뭐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모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딸이 영화이기 때문에 저를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 딸이 저게요, 오징어 게임의 제작자 중에 한 명이에요. 황동혁하고 그 딸이 김훈 선생의 딸입니다. 그 제작자가. 그래서 김훈 선생이 이랬어요. 야, 진짜 내가 이 책 팔아서 돈을 무지 버는데, 이거 딸 때문에 이게 돈 들어가는 거 보니까 진짜, 본인의 그 고충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고충 끝에 그 딸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저도 그거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참아서 열심을 다하면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즘 김훈 선생은 신나왔을 거예요. 딸이 오징어 게임의 제작자지, 본인은 하얼빈으로 베스트셀러, 몇 주간 지금 종합 베스트셀러였나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종합 1위 4주를 했대잖아요. 그죠? 여기 잠깐만. 이거 가르치는 거 어디 있죠? 종합 1위 4위를 했고, 지금 현재는 뭐 나온 지 좀 됐으니까 1년 됐으니까 소설시 희곡 주간 64위고, 하지만 종합 1위 4주를 했고, 세일즈 포인트가 13만 8,390. 그리고 여기 보세요. 2002년 올해의 책. 그렇죠? 네. 2002년 올해의 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여기 지금 2002년 올해의 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2022. 네네. 제가 2002라 그랬네요. 2022 올해의 책인데, 이게 2022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의미하고 2022 올해의 책 의미가 다를 텐데, 뭐 어쨌든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이 2022 올해의 책이라, 이 하얼빈이 2022 올해의 책이라는 게 그 시사 주는 저의 충격은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어제 알았어요. 제가 별도의 강의안 없이 그냥 막 대충 자료를 가져왔는데, 어제 2022 올해의 책이라는 거를 알고서 이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강의의 목적은 하얼빈의 사관을 문제 삼는,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사관을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이덕일 소장이 저한테 가르쳐 준 어떤 교훈입니다. 여러분, 영화 감독 중에 이준익 감독 아시죠? 이준익 감독. 왕의 남자를 통해서 2005년에 선보였던 왕의 남자를 통해서 대한민국 천만 영화 세 번째로, 첫 번째가 실미도였고 두 번째가 태극기 휘날리며, 그 다음이 이제 왕의 남자였고, 그 다음이 이렇게 괴물 이렇게 넘어갑니다만은 왕의 남자로 천만을 터뜨리면서, 그리고 그 전에 2003년에 선보였던 황산벌을 통해서, 여러분 황산벌과 그 전에 제가 좀 잠깐 잊어먹었는데, 이재용 감독의 남녀상렬지사, 갑자기 잊어먹었어요. 하여튼 그 황산벌과 그 영화 두 편 이전에는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스크린 역사물은 안 된다는 게 하나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역사물은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TV는 뭐 90년대부터 그냥 TV에서는 뭐 태조왕건, 주몽 등등 사극이 넘쳐날 때 영화에서는 역사물이 안 된다는 하나의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영화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60년대 예를 들면 신성욱 감독의 면상군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한국 영화가, 역사물이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70년대를 거치면서 흔히 한국 영화의 암흑기라는 70년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흔히 그렇게 말하는 70년대를 거치면서, 그건 뭐냐면 산업적 여건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극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작비가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사극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70년대 성우 이순신, 김진규가 나왔던 성우 이순신 이런 영화 이후에 그 이후에 80년대부터는 사극을 영화관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20수년간 거의 볼 수 없었고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영화들은 이슈가 된 적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슈가 된 영화가 바로 황산벌이고 그 황산벌보다 조금 먼저 선보인 영화가 그 조선 남녀 상절지사인데 제가 잠깐 그 앞에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재용 감독. 그 두 영화가 흥행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200만, 300만 이렇게 되면서 스크린 사극도 된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제기됐고 바로 뒤이어서 이준익 감독이 왕의 남자로 1000만 기록을 터뜨린 겁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한국 영화 역대 1위작이 뭐죠?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종합 외국 영화 포함해서 역대 1위작이 뭐예요? 명량이잖아요. 명량이잖아요. 1760만. 그러니까 한국 영화 외국 영화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특이한 나라냐면요.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한국 영화가 역대 개봉작 1위 나라예요. 그게 명량이고 2위가 뭐예요? 극한직업이에요. 극한직업은 1600만이 넘었고요. 근데 어쨌든 1위작은 명량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극이 심심치 않게 나왔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산, 작년에 선보였던 김한민 감독의 한산, 용의 출연도 그 코로나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명량에 비해서는 1000만이 안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700만 이상 들면서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는 한산이 했습니다. 그 외국 영화 포함한 아바타 2가 했지만은 그래서 그만큼 사극이 이제는 인기 장르가 됐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이준익 감독이 만든 사극이 뭐예요? 자산어보잖아요. 자산어보. 그래서 사실 그 이준익 감독은 굉장히 특별한 감독이에요. 대한민국의 사극에, 그러니까 사극 영화의 중흥을 가져온. 그리고 그 전에 또 뭐가 있었나요? 사도라는 영화 있었죠. 네. 저는 이준익 감독과 친합니다. 그리고 이준익 감독을 좋아합니다. 이준익 감독이 영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누구보다 잘합니다. 개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 열렬하게 그의 영화를 지지해왔습니다. 동주 같은 영화, 정말 그렇죠? 동주를 뭐 정통 사극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준익 감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물과 연관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감독입니다. 제가 근데 이거 나가면 이준익 감독이 삐질 건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공사는 구분하는 사람이니까 언제부터인가 제가 그 이준익 감독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덕일 소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이준익 감독은 참 영화를 잘 만들고 괜찮은데 이 감독은 사관이 왔다 갔다 해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확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뭐냐면 피해자의 사관이 있고 가해자의 사관이 있는데 이준익 감독은 어떻게 가해자, 어떻게 피해자, 이 사람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사도를 만들면서 사도세자가 아니라 영주의 시선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노론의 시선으로 만들면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뭐 이준익 감독이 송실의 나라 이런 것도 썼지만 제가 뭐 노론, 소로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어떤 자각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덕일을 이제 단연간 만나보니까, 이수정을 만나보니까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세력가들이 대부분 노론이라는 거에 저도 이제 슬슬 그렇구나. 그래서 이완용 뭐 이렇게 이병도 다 노론 쪽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나라 팔아먹는 사람 다 노론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론 나쁜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이준익 감독이 노론 출신이라 그럴까? 안 물어봤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냥 그만큼 학습이 부족하고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을 이덕일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덕일한테 안 받고 나라 팔아먹는 사람 중에 어떤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닌가. 그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이준익 감독이 이덕기를 좀 불편해는 해요. 이런 게 나가면은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편해하고, 제가 이제 이덕기하고의 친분을, 왜냐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이렇게 대단하면 자기도 붙어서 이렇게 대단해지려고 그러죠. 이덕기 내 친구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약간 달리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덕기라고 같이 보자 그러면은 이준익 감독이 약간 피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이준익 감독 영화를 이제 볼 때 예전처럼 영화적 덕목으로만 더 이상 영화를 판단하지 않고, 적어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을 다루는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 역사적으로 바라보는가를 이제 따지면서 보니까 이준익 감독 영화가 예전하고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도를 보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이 그거예요. 그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에서는 그 영화에 막 작품상 다 상 몰아줬어요. 근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동주에는 열광했지만 그 영화는 안 좋아했어요, 사도는. 왜? 제가 왜 사도세자 이야기를 진짜 왜 저 영조의 시선으로 그릴까라는 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정당했다는 걸 이덕일 소장이 저한테 어느 날 확인시켜 준 거죠. 이게 이덕일과의 만남이 없었으면 저도 하얼빈에 열광했을 겁니다. 하얼빈이라는 소설에. 왜냐면요, 하얼빈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고 열광한 소설가가 한 20년 정도 김훈이었습니다. 저는 여기도 가져왔습니다만은, 저기 안에 있구나. 그의 그 강산무진, 첫 번째 그 소설집인 강산무진을 읽고서 20년 가까이 정말 그 김훈을 존경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읽고 칼의 노래나 현의 노래나 남한산성이나 그리고 빗살무늬의 토기도 아마 그의 그 첫 번째 작품인 빗살무늬의 토기를 먼저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강산무진에 완전히 빠져서 지난 한 20년 가까이를 지낸 사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뒤늦게 읽은 이창동 작가의 녹천에는 똥이 많다 그 소설집 읽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단편집을 강산무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만큼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하얼빈을 읽은 거는 이 사람의 사관을 체크하려고 읽은 게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제 작가니까 신작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늘 하는 얘기, 20세기 이전은 이순신이고 20세기 이후는 우리 안중근이니까 안중근 이야기에 우리 김훈 선생이 쓴 거 하고 읽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제가 지금 총 3번 읽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읽은 거 포함해서. 첫 번째 읽으면서 처음에 어떤 퀘스천 마크를 갖냐면요, 처음에는 그냥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 책 읽으신 분도 있고 뭐 아닌 분도 있을 텐데, 이 책 그 14쪽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유학이라는 문명한 명분으로 이은을 데려온 정치 공작의 성공을 취한 것인지, 아니면 제2차 한일협약 이후 조선 반도의 혼란한 정세를 놓고 통감을 꾸짖는 말인지를 가늠할 수 없었다. 여기서 제2차 한일협약, 그리고 제2차 한일협약이 뭐예요? 제2차 한일협약이 뭐죠? 우리가 흔히 그 제2차 한일협약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을사조약 손 들어보세요. 을사조약, 을사늑약, 그 다음에 혹시 을사보호제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 어릴 때 을사보호제약으로 배웠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을사보호제약일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다 을사보호제약으로 배웠잖아요. 그리고 을사조약을 넘어서 지금은 다 을사늑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1차 한일협약은 1904년이고요. 여기 보면은 대한제국의 정책 쇄신이라는 명분으로 체결한 조약으로, 일제는 자신들이 추천한 고문을 통하여
대한제국이 재정과 외교를 통제했다. 이는 대한민국 내정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되었다. 이게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그리고 제2차 한일협약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2차 한일협약하고 넘어가든가 그냥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분이 친절하게 김훈 작가가 여기다가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하나 뭘 답니다. 을사늑약이라고 쓰셨겠어? 을사조약이라고 쓰셨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김훈정도 작가 되면 최소한 을사늑약만 쓰는 건 아니더라도 을사조약과 을사늑약을 병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분은 을사늑약은 쓰지 않고 을사조약만 딱 써놓고 넘어가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건 뭐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요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정여울이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평론가가 얼마나 이 책에 숭배를 바쳤는지 좀 이따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책은 숭배를 받는 책입니다. 2002 올해의 책이에요. 사실은 제가 문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오면서 전라도 천년사에서 문제 삼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수파니까 당연한데 혹시 내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남들은 전부 올해의 책 좋아하는데 왜 전찬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지역적일 수 있는 문제 가지고 이러는가? 근데 저는 이거 지역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김훈의 사관을 제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읽어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소설 속에 이제 서술을 볼 경우 그 등장하는 인물, 영화 그 소설 속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의 입을 빌려서 할 때는 철저하게 그 사람 생각과 그 사람 말. 그런데 이제 작가가 이거는 제2차 한일협약은요, 이거는 이토 얘기가 아니에요. 작가 김훈이 제2차 한일협약 속의 을사조약이라고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훈의 사관이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 대목이 이토의 사관이면 전혀 문제될 거가 없습니다. 메이지, 뭐 이완용 이런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김훈이 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그 동학 연관해가지고 제가 볼 때 우리 김훈 선생은 동학을 혐오하는 사람 같아요. 동학을. 막 제가 볼 때는 동학을 혐오하는 분 같은 게 여기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냥 107쪽인데 이렇게 청일전쟁 얘기 쭉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은 조선에 대한 수백 년 종주권을 포기하고 조선의 독립을 일본에 약속했다. 독립 강조 표시의 인용. 독립은 조선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 해에 동학 전봉준한테 그 사이에 뭐라고 썼을까? 저 같으면요, 본인이 가치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그냥 동학 적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가치평가를, 제가 볼 때 이 을사조약이라고 한 거는요, 가치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김훈의 자기의 표명이에요. 이 사람이 특별히 보수적이고 반동적이어서가 아니고, 을사조약이 가장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늑약은 해석이잖아요. 을사보여조약이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을사조약까지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동학 전봉준 앞에 중립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쓰냐면은 동학 수계 전봉준 이렇게 써요. 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해에 동학 수계 전봉준이 붙잡혀서 처형되었고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을 습격해서 조선 왕비를 죽였다. 제가 이 대목을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이건 김훈이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의 시선이냐? 아니죠. 이거는 김훈의 서술이에요. 그러면 동학 수계 전봉준? 뭐지? 동학 접주도 아니고 동학을 뭐 혐오하는 사람 없지만 우리 또 전봉준 하면 녹두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경에 맞이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저 수은회관 가면 전봉준을 다 기리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혁명의 리더였던 저는 동학을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뭐 어쨌든 관계없이. 근데 이 동학 수계라고 써놓은 대목을 보면서 이 두 대목에서 이 사람은 그냥 보수 정도가 아니고
아니, 김훈이 보수인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보수는 하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저는 어떤 면에는 굉장히 보수고요. 그런데 전봉준을 동학 수계라고 있어 놓는 걸 보면서 이거는 뭐지? 이거는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우리 김훈 선생이 안중근의 빛나는 청춘을 소설로 써보려는 것은 내 고단한 청춘의 소망이었다. 중략, 나는 안중근의 대의보다도 실탄 7발과 여비 100루블을 지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으로 향하는 그의 가난과 청춘과 그의 살아있는 몸에 관하여 말하려 했다. 멋져. 역시 김훈이야. 멋져요. 그런데 이거 보면요, 대의보다 이거는 좋은데,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드려볼게요. 안중근의 대의를 빼고 그의 몸에 쓰고 그의 그 몸을 쓰고 그의 하여튼 가난과 청춘과 그의 살아있는 몸에 관해서 말하는 건 좋아요. 근데 안중근의 대의가 그만큼 만약에 메이지나 이토로 간다면, 이토로 넘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요, 이거 공개되면 김훈이 저 죽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책에 입각하면 김훈은 메이지주의자입니다. 이토주의자가 아니고. 이게 제 견해입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책은 안중근과 이토 31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챕터가 31개인데 15챕터까지는 이토와 안중근과 이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거기에 간헐적으로 이제 메이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거사, 그죠? 1909년 10월 26일 거사 이후는 그 이전과는 다른 이렇게 구성을 택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책을 시작할 때 첫 챕터가 안중근부터 시작할까요? 이토나 메이지부터 시작할까요? 시작돼야죠. 당연히 안중근의 대의가 아니더라도요, 시작은 임지 안중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분은 시작을 멋지게도 메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이토부터 시작합니다. 메이지와 이토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1908년 1월 7일 일본 제국 천황 메이지는 도쿄의皇宮에서 대한제국의 황태자 이윤을 접견했다. 이윤은 12살이었다. 그리고 쭉 나갑니다. 저요? 이건 뭘까? 좋아요.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조금은 객관적이고 싶어서 시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안중근보다, 안중근과 이토와 메이지를 둘러싼 시대가 더 중요하니까 시대 얘기하고 싶어서 메이지부터 했다고 치죠. 근데 그 서술이 기가 막혀요. 여기서 읽어보면 메이지는 1852년 임자생으로 만 14살에 황위에 올라서 재위 40년을 넘기고 있었다. 그래서 성인이 남면에서 천하의 소리를 듣고 밝음을 향해 나아가면 다스린다. 한자를 생략하겠습니다라는 중국의 역경에서 명, 치 두 글자를 따서 처세의 연호를 삼았는데, 사람들은 밝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으로 천황을 호칭했다. 메이지의 치세는 힘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시대의 밝음은 힘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고 시대는 그 힘을 믿었다. 천황의 군대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이겼다. 천황의 무위는 세계에 떨쳤고 아시아의 산과 바다에 시체가 쌓였다. 천황은 신사에 나아가서 여러 전선의 승리를 열조에게 고했고 꽃잎처럼 떨어진 충원들을 진무했다. 천황은 사회가 평온하고 백성들의 삶이 아늑하기를 기원했다. 천황이 신사에 참배할 때 삼엄하고 슬픈 기운이 당내에 가득 찼다고 사가는 기록했다. 여러분, 신사 참배가 왜 문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저는 이거 읽으면서 신사 참배에 왜 시비 거는 거야, 한국 정부에서.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지금, 근데 저는요,
이렇게 호찌민을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훌륭한 리더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리더였던 거예요, 메이지가. 지금 여러분 이거 들은 대목에서 요만큼이라도 메이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해석을 하거나 커멘트하는 거 의욕 못 느끼죠? 그냥. 그런데 이거는 김훈의 메이지 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전 쓸 수 없다고 봐요. 이 대목은요 전체에서는 얼마 안 돼요, 분량이. 그래서 저는 이게 결정적으로 봐요. 결국에 김훈은 이걸 쓰기 위해서 안중근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제가 이제 물음을 던진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진짜 저 존경스러워요. 진짜 메이지는 존경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러고요 이토가 메이지를 존경하는 게 감동이에요. 우리가 보통 위아래 있으면 히어라르키 위계가 있으면 우리 가령 이제 대통령 얘기하지 마요. 그냥 어디 사장과 뭐 이렇게 밑에 임원이 있으면 밖에서는 거기서는 이러지만 밖에 나가면 우리 회장 말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단 한 대목도요 이토의 내심에서 메이지에 대해서 코딱지만큼도 문제제기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 김훈이 결국엔 메이지와 이토를 그렇게 훌륭한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안중근을 대의를 저버린 다음에 이들을 이렇게 훌륭한 인격체로 만드는 소설을 왜 쓴 거예요? 저 이 질문 던지고 싶은 거예요. 좋아, 안중근이 과도하게 영웅됐다라고 김훈이 평상시에 생각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저는 거긴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원래 아티스트는 영웅 신화를 해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여태까지 평론을 해왔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제가 20세기 대한민국의 최고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문익환 목사나 김수환 추기경, 제가 존경하는 세 분이지만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흠역 이런 분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으로 돈으로 샀다는 얘기 막 들을 때 사실 볼 때라서 저 가슴 아파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그 노벨상 평화상을 돈으로 샀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여부는 그거는 파고 들어가지 않지만 제가 아무리 존경해도 문익환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김수환 추기경도 마찬가지죠. 김수환 추기경이 한때는 어떤 밑바닥 인생을 많이 했지만 얼마나 이 정권하고 빌붙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반성하셨죠. 여러분 저 명동성당이 어떻게 설립된 건지 아시죠? 뮤테일 주교라고 그 당시에 안중근이 죽었을 때 안중근을 바로 그냥 우리 천주교와는 무관한 존재다. 1990 몇 년이에요. 김수환 추기경이 복권시키기 전까지 천주교는 70 몇 년 동안 안중근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 앞장선 사람이 뮤테일 주교고 천주교예요. 개신교죠. 개신교 안수집사입니다만은 개신교 말할 거 없고요. 그냥 아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랬던 세력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안중근이 공과 당연하잖아요. 안중근이 16살 때 아버지의 군부에 따라가지고 동학군 선멸하는데 앞장서잖아요. 그런데 안중근이 그 동학군 그랬다고 동학 쪽에서 안중근 매국노다 안중근 이러지 않잖아요. 한때의 과거였지만 그가 나이 먹으면서 깨달아가면서 전혀 다른 길을 가잖아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은 영화나 뮤지컬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다 지웠습니다. 예? 그거는 잘한 건지 잘하지 않은 건지 모르는데 본인이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집중하기 위해서 안중근하고 우덕순 두 사람하고 유동화나 조조선 다 지워버려요. 저는 그 선택 정말 못마땅해요. 거사하고 나서요. 실제로요. 피의자가 총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으로 다루는 거는 안중근과 우덕수만 다루는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작가 김훈의 제국주의적 시선이고 접근이라고 저는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제 영화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영화 평론가니까. 전통적으로 영화의 주연은 몇 명이었죠? 어릴 때부터. 1명에서 3명까지입니다. 1명에서 3명. 그래서 2명이 보통 2명이에요. 그리고 보통 1명에서 2명, 그러다가 3명까지 가요. 예? 그러다가 21세기 접어들어서 한국 영화에서, 이건 한국 영화입니다. 이게 한국 영화의 위대함입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여전히 안 그렇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여전히 영웅으로 칭해지는 소수 한두 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되는 내러티브가 여전히 주류입니다. 저는 그래서 남들은 다 좋아하는 라이언 일본 교화기를 저는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스필버그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이언 일병을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무도덕한 영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영화를 비윤리적인 영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막 그 영화에 열광해요. 아카데미에서 막 상 주고. 왜? 미국은 그런 나라잖아요. 한 사람이 영웅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희생시킨 나라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 신자유주의 좋아하면 안 돼요. 신자유주의는 뭐냐? 그러한 잘 먹고 잘 사는 영웅 한두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를 다 희생시키고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탓을 그 개인한테 돌리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자살을 이렇게 개인의 문제로 완전히 기속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더 큽니다. 근데 신자유주의 뭐야? 모든 걸 개인으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여기 제 친구 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가 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다르게 해석하는가.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쪽이 옳다는 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은 완벽하게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척지면서 중국을 지금 완전히 무슨 적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뭐 바람직할까 여부는 뭐 모르겠고요. 그것까지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게 이렇게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요. 또 58쪽에 또 이렇게 나와요. 메이지는 사회가 평안하고 풍우가 순조롭기를 기원했다. 메이지의 황궁은 늘 고요해서 겨울에는 눈 쌓인 소리가 들렸다. 나는요, 김훈이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작가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작가 정도라면 메이지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그 코멘트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메이지는 이런 천황으로 일본에서는 칭송받지만 사실은 메이지는 무능하기 고종과 우리 대한민국 고종과 마찬가지로 대한제국 고종과 마찬가지로 무능하기 짝이 없었던 존재.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왜 고종은 그렇게 연락이 욕하고 우리나라 황후 얘기할 때는 무슨 황후야 비웃으면서 메이지 여기는 그냥 황제의 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건 뭐예요? 36년간 항상 대한민국이 일본에 열등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지금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은 안 오셨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일본 못 따라간다는 생각들이 다수예요. 지금도요. 누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제일 이해할 수 없었고 제일 불만스러웠던 거, 우리 아버지 쩍하면은 어른들 모였고 일본어로 대화를 나눠요. 그게 자랑입니까? 그럼 제가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럴까? 자기네들이 해방되고 이렇게 살면서도 일본어를 잘한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저러는 걸까? 아니면 일본에 대한 동경에서 그런 걸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특별히 문제 아주 물론 보수는 맞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보수였고 저보러 그 데모하면 너 바로 뭐 아들과 아버지의 연을 끊는다는데 그때 연을 끊었어야 돼요. 제가 끊고 하고 좀 학교 좀 들어갔다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하고 연을 끊으면 뭐 먹고 잘 데도 없으니까 아무리 못 먹고 살아도 들어가서 이렇게 누울 때는 있어야 되잖아요. 늘 돈이 없었어요. 한 번도 돈을 벌어준 적이 없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아버지에 대한 일정한 리스펙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이 보수냐 이런 걸 떠나서 그분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잖아요. 키워주지는 않았어도 내가 다 알아서 컸지만 학비도 다 제가 알아서 했으니까 그래도 낳아준 그 정에 대한 감사. 그래서 아버지를 일정 정도 리스펙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리스펙했으니까 우리 아들도 저를 무시하지 않지. 만약에 우리 아버지 무시했으면 우리 아들이 저 엄청 개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저 무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 그건 잘했다. 우리 아버지 무시 안 한 건. 아버지하고 사이는 안 좋게 지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펙은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살았는데 어쨌든 제 강의가 이렇게 원래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이 대목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 대목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사실은 읽으셨어도 별로 무심코 넘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읽으신 분 중에 혹시 저처럼 이 대목 때문에 막 분노가 났던 분 손 들어보세요. 읽었죠? 어땠어요? 이 대목 읽으면서 막 화나고 그랬죠? 모르고 지나갔어요? 에이 그렇게 눈치가 있어. 이렇게 사실은 나도 그걸 느끼고 있었다. 어쨌든 이렇고 여기서 안중근이 총을 쐈을 때 이토가 뭐라 하면서 죽죠? 바보 같은 놈 이러죠. 그러니까 걔는 빠까야로 이러는. 이거는 좀 역사적 사실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김훈이라는 작가가 조마리아도 다 생략하고, 너무나 많은 걸 생략해요. 그 수많은 감동적인 거를. 근데 굳이 그것도 뭐 바보 같은 놈 그거는 또 뚜렷하게 바보 같은 놈 그거를 전하는 건 도대체 김훈 이 사람은 뭘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유동화 조조선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예요. 역사적으로요. 그래서 우덕순 하나만 몰아갈 수 없는 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선택이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는 않지만 저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선생 그거는 마음에 안 든다. 조금 그래도 유동화하고 조조선 얘기는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영화나 뮤지컬에서는 막 새로운 캐릭터까지 넣는데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서리 캐릭터죠. 여러분 조금 있다가 서리 캐릭터가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이토한테 들켰을 때 영화에서는 어떻게 이토가 대응을 하고 영국에서는 어떻게 뮤지컬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요, 갑자기 제가 여기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아까 을사조약, 을사늑약. 여기 한국사 신동 정화랑은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이 태극기를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탱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 유퀴즈 언더블락인 건 아시죠? 유퀴즈 언더블락인가? 맞지? 거기에서 12살짜리 역사 신동이 나왔잖아요. 응?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사 신동 정화랑 군이 일제강점기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정화랑 군은 1일 방송된 이게 3월 1일입니다. TVN 유퀴즈 언더블락에서 일제강점기에 대해 슬픈 역사이기도 한 역사인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중 하나니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이에요. 정화랑 군은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이야기했다. 정화랑군은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로 다 변질되지는 않았다는 것. 저기 우리 윤 대통령이 이거 다시 한번 좀 봐야 돼.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 아무리 탄압해도 내가 태어난 고향이자 우리나라니까 꼭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과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초등학생이에요. 이덕일한테 배운 친구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배웠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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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있는 다 누구보다 다 더 똑똑해요 얘가. 여기 있는 사람 다 거의 이덕일급이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저기 이영국 선생님하고 이어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이 태극기를 앞으로는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탱해 줘야 된다고 말에 큰 울림을 줬다. 근데 제가 이때 놀란 거는 이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넘어갈게요. 그는 어른들을 향해서 역사가 지루하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중 하나라며 우리가 그 역사가 아픈 역사라 해도 모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역사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이 친구 보면서 놀란 건 이 대목이에요. 이거 아까 찾았는데 못 찾았네. 네. 여기 보면 나오는데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진행자 중인 조세호가요 뭐라 그러냐면 을사조약이라고 그럽니다. 나왔죠? 여기 있네. 역사적 사실과 맥락을 놓치지 않고 설명하는 정화랑군. 을사조약이라고 언급한 조세호에게 정화랑군은 을사조약이 아니고 을사늑약이라고 정정하며 그때 군대가 총을 겨누고 서명하라고 했으니까 늑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똑부러지게 설명했다. 제가 볼 때 이 김훈 이 사람은요, 이 정화랑만 못한 친구잖아요. 친구가 아니고 선배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저는 이분한테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되잖아요. 조세호가, 그러니까 얘도 보통 애가 아니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TV에 나와서 이걸 짚어주잖아. 그런데 김훈 작가는 이렇게 을사조약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 2002 올해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주 제가 인정하는 평론가인데 정여울 작가가 이 안중근, 하얼빈 그리고 코레아 우라하고 후라하고 뭐 같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라를 후라라고 했어요. 뭐 상관없어요. 이 정여울 작가가 거의 이거 보세요. 문학은 시간 속 인물을 살려내는 힘. 김훈, 하얼빈 읽고 안중근 만난 듯. 한 사람이 역사 바꾸는 체험하게 해. 안중근의 외침 오래 가슴에 나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전찬일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정여울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 작가 겸 이 친구는 이렇게 한 사람이 역사 바꾸는 체험하게 이렇게 지금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금 정여울한테 김훈한테는 연락할 생각 없는데 내가 장여울한테 연락할 생각이 있어요. 너 아직도 내가 이 문제 제기를 할 건데.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한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과연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힘없는 한 개인이 과연 역사의 수레바퀴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솟아오른 이런 질문에 괴로울 때마다 나는 안중근을 생각하고 유관선을 떠올리고 이순신을 기억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한 사람의 힘은 결코 무력하지 않다. 그런데 이런 것과 더불어 하얼빈은 그러기에는 문제가 많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얼빈이 이런 책이라고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작가의 수준이에요. 정여울 작가 대단한 작가입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글 쓰는 친구인데 저는요 이 글에 입각하면 정여울 작가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거에 비하면 시사장난에 쓴 하얼빈 그리고 코레아 우라 국제신문의 그 현역 교사이면서 김요약한 시인이자 부산 경호교사가 쓴 글. 제가 볼 때 이 글은요, 이 정여울 작가보단 조금 더 이 균형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시인도, 김유학겸 이 시인도 이 하얼벤의 깊은 감명을 받은 건 맞지만 이렇게 정여울처럼 마탱이가 간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정여울 작가는 완전히 마탱이가 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의 수준의 작가라면 정여울 작가, 대단한 작가예요. 정여울 작가는 지금 잘 나가는 작가인데 이 친구 재평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런 정도의 책이 2022 올해의 책이 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역사 왜곡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거고, 예? 홍범도 흉상 그 문제도 그렇고, 저는 정일성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때 정일통에 심취해가지고 정일성 영화를 하려고 광주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지만 정일성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일성 그 광주 양림동 정일성가를 되게 정일성 그 거리를 많이 걸었고, 정일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 좀 책도 읽었고 그 관계자도 만나고 했는데 지금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일성 그 공원 문제와 연관된 그 논란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지금 제가 왜 이 문제를 삼는 거냐면은 이 문학 쪽에서도 뭐 우리가 뭐 저기 대한민국 문학가로도 최고였던 김윤식 이런 사람이 얼마나 친일 저기 평론가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 뭐 돌아가셔서가 아니고 살아계셔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그 사람 강의 듣고서 하도 실망해가지고 마탱에 가가지고 별로 김윤식을 저는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김윤식 건드렸다가는 대한민국 문학계에서는 아예 뼈도 못 추리는 거 맞아요. 이병도 신석거 그 문제 제기했다가는 그 교수 못 되는 거 맞잖아요. 그건 맞아요. 지금 저기 매불쇼에서 역사 운동하는 그 백이성이 걔 서울대 국사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이른바 반식민사관 쪽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평생 교수 못하고요. 계속 역사 독립운동하다가 가야 되는데, 재미난 거. 제가 사실은 이 전라도 천년사와 연관해서 좀 일반 대중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 매불쇼를 좀 활용하자. 그래서 백이성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친분은 없는데. 그래서 문자를 보내가지고 나 누군데 이러이러했으니까 당신이 매불쇼에서 그 전라도 천년사 문제를 좀 짚어주면 수십만한테 그게 알려지잖아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지역에서만 머물면 수천 명, 뭐 수백 명, 수천 명에 그치는 게 매불쇼 방송을 타면 수십만한테 알려지기 때문에 제가 백이성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백이성이 이 친구가 그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짚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아직 매불쇼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김제에서 이 전라도 천년사 관련해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9월 2일하고 9일날 두 차례 강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럼 내가 네 얼굴도 볼 겸 배 선생 얼굴도 볼 겸 강의를 들으러 내가 두 날 중에 하나 내려가겠다.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제 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근데 두 날 다 다른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어느 날 내려가나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참 성의가 있는 친구예요.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9월 2일하고 9일 그게 평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주최 농간 같습니다. 그런데 전북도의에서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잘 된 거죠. 김제에서 부른 게 아니라 전북도의에 가서 그 평일날 9월 4일인가 뭐 며칠날 뭐 초편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9월 2일이나 9일날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연락한 거예요. 이 성의 있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평일이면 내가 내려갈 수 없지만 더 잘 된 거다. 왜냐하면 전북 도의에서 한다라는 거는 이제 거기서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매불쇼 나가고 역사 독립군 백이성을 불러서 지금 강의를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가서 전라도 천년사 관련해서 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선언도 하고
그런 여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백이성이 어쨌든 그 전북도에 가서 그 특강을 한다 그러니까 전라도 천년사와 연관해서 그 친구는 천년사가 아니라 5천년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벌써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 매불쇼에서 짚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매불쇼에서 안 해도 전북도에서 하면 그게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매불쇼에서 짚어주면은 적어도 이 매불쇼 팬들이 뭐 전북이나 광주광역시나 전남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매불쇼 팬들, 세계의 해외에서도 듣는 많은 매불쇼 팬들이 듣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라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너무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고백하는 사람들 보면 이 소장 만나갖고 몇 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래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었어도 구체적으로는 이석기를 만나서,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이덕일의 노선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하는 건 아니니까 이덕일과 다른 또 관점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덕일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알고 저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석길 소장이 이런 사람인데 가까이도 되냐 그래서 내가 이덕일 만나보니까 이덕일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는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이 공부한 사람한테 유사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나한테 영화평론가도 나를 문제 삼으려면 나보다 영화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나보다 더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뭐 영화 공부 하나도 하고 한자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이덕일보로 유사 역사라 그러냐, 사이비 역사라 그러냐. 그러면 이덕일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 많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 이덕일만큼 공부한 사람 흔치 않다. 한자도 모르면서, 한문은커녕 한자도 모르면서 무슨, 이덕일은 내가 알기로 1차 사료를 가지고 근거를 들이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 사료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역사는 사료를 해석하는 학문이다. 사료가 없으면 자기의 생각을,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학이 아니다라고 기회시 때마다 강조하는데, 아니 근거도 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근거를 대는 사람한테 유사하고 사입이라고 말하는 건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가 저기 동양대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인 박훈이가 어느 날 경향신문에 쓴 그 기사를, 칼럼을 읽고요. 제가 하도 충격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수일 수 있는가를 그때 안 거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천황이면 어떻고 일왕이면 어떠냐. 칼럼 제목이요. 천황이면 어떻고 일왕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의 시작은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용어를 배우지 않으면 언어 습득 못해요. 들레즈가 철학을 개념의 생성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로 알고 있으니까 아나키즘을 아직도 무정부주의라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무정부주의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덕일 소장도 무정부주의가 아니라면서 편의상 무정부주의라 그래요. 백이성도 무정부주의라 그래요. 그 백몇십 년 전에 그 일본의 그 대학생이 쓴 무정부주의라는 용어를 그거 하나 못 잡는 게 대한민국 역사학계예요. 여기 지금 역사 관계자들 많으신데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봐요. 용어 하나 바로 잡는 거 100년이 걸려도 무정부주의가 아니면 그거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가 아니고 무강권주의고 무권력주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무정부주의라고 해요. 저도요, 위안부라는 용어 쓸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반드시 위안부라는 용어를 쓸 때는 단서를 답니다. 일본은 성폭행 피해자 이런 단서를 달고 편의상 우리가 위안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 전문가들이 막 하면서 모순되는 발언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무정부주의 아니잖아요, 애너키스트는. 그렇잖아요? 저는 질서를 워낙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너키스트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저는 스스로 코스모폴리탄 애너키스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믿든 말든 저는 스스로 코스모폴리탄 애너키스트라고 하고요. 제가 이덕일을 만나서 제일 변한 건 뭐냐면 민족에 대한 개념이에요. 저도 지금 이쪽이 비판을 받는, 저쪽에서 욕하는 건 뭐예요? 코스모폴리탄이나 이런 공부가 짧으니까
민족을 마치 적대되는 개념으로 보는데 민족은 그런 개념, 적대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벗어나서 살 수 있나요? 제가 아무리 제가 한국이 싫어도요, 제가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벗고는 살 수 없어요. 한국이 싫어서 딴 나라 사람이 되면은 상관없지만, 한국에 사는 사람이, 제가 칸을 아까 유언부에 퍼뜨리셨는데 22년을 연속은 아니고요. 97년부터 올해까지 몇 번 빠졌지만 22번 갔다 온 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해외를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 특별한 내셔널리스트도 아니고 쇼비니스트는 내셔널리스트 아니에요. 근데 내셔널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해외 갈 때마다 깨닫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 평론가라는 건요, 결정적이에요. 그냥 평론가가 아니고 제가 한국에서 온 평론가라는 거는 저를 규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민족은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죠. 저는 세상의 모든 주의를, 관계주의를 빼고는 모든 주의를 혐오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관계주의자를 주장하는 우리 친구 때문에 제가 관계주의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씁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주의를 저는 거부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민족주의는 제가 정말 조심합니다. 근데 저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절절히 느끼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 혼동 자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저처럼. 그래서 저는 이덕일과 만나면서 제가 이덕일한테 배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아, 내가 과거에 몰랐던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를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를 배우고 있고, 그런 인연으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제가 사실은 다른 분들과 여기 이 8명 중에 1명 서기에는 제 스스로 제가 워낙 조심스러워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뭐 매불쇼 나가서 막 뻔뻔하게 그럴지 모르지만 저 진짜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저 여기 스스로 조심스러워서 오지 않는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저기 있은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한국의 그 잘난 어떤 문학평론가도 김문혜, 이 하얼빈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석에서는요, 동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문화부 장관에 했던 옛날에 그 장관도 막 이 책 집어 던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공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공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왜냐? 얼마나 몇 명이 보냐, 몇 분이 왔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우리 서로 배우는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8개 강좌 안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제 사설 유튜브에서 문제제기했던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제 세 딸인 며느리한테 이 자리를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제 친구, 그다음에 제가 아끼는 후배 이렇게 지금 3명이 이 자리에, 요즘 제가 제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 하얼빈 괜찮은 책인데 이 책이 갖고 있는 어떤 사관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한번 개별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볼 때 너무 이 하얼빈 얘기만 했는데 영화와 그 뮤지컬과 무비컬을 통해서 한번 그 이토를 어떻게 묘사하는가를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은 한눈에 파악이 될 겁니다. 자, 이 소설과 뮤지컬과 영화와 소설과 가장 다른 거는 캐릭터인데, 대표적인 게 서리 캐릭터예요. 서리 캐릭터. 예? 여기에는 서리가 등장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이토가 하도 여자를 밝혀가지고, 아니 세상에 많은 남자는 여자를 밝혀요. 카사노바도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중독이었더만요. 그래갖고 메이지 왕, 저한테는 천왕이 아니죠. 메이지 일왕도 이토의 그 여성 편력에는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었다라고 얼마 전에 칼럼이 하나 기사가 나왔었는데, 근데 워낙 그 일본을 대표하는 영웅이다 보니까 뭐 거기 황제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소설은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도.
왜냐? 이토나 메이지의 인간적 흠은 하나도, 흠될 건 하나도 여기서 짚질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토를 그릴 때 안중근을 그렇게 풍성하게, 그래서 이 안중근의 단점도 그리잖아요. 여기 소설에서 안중근의 흠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토도 그렇게 그려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토하고 메이지는 그야말로 다 좋은 것만 나와요. 제가 아는 캐릭터라이제이션, 성격화에서 이런 캐릭터는 없어요.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제가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저도요. 석사까지 했고, 제가 볼 때 이거는 문학적으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안중근만 주인공인 소설이 아니에요. 안중근과 이토가 주인공이고, 우덕순과 김아려와 메이지가 조연인 소설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조연을 할 때는 조연도 주연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주연만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그리고 조연은 대충 평면적으로 그려도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소설은 엉터리 소설이에요.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성격화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아요. 이 소설의 구성 가지고로 제가 안중근으로 시작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 거는 그냥 우리의 바람이고요. 이거는 작가의.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시비 걸고 싶진 않아요. 여기 보면요. 정말 그런 점에서 무비컬과 이 뮤지컬이 훨씬 이 소설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뛰어난 건 아니어도 조금 조금 더 비판적 거리도 떼고. 왜? 설이 같은 캐릭터 하나 정도가 있는 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 설이라는 캐릭터는 명성황후를 그렇잖아요? 가까이 모셨던,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신하였고, 그 울분에 청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발군의 일본어 실력과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노래 음주감에 뛰어났으니까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정말 총애받는, 그러다가 이제 그 하얼빈으로 가는 그 기차 안에서 이제 이걸로 옥빈이로 죽이려고 하는 이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저 뒤에 불 좀 한번, 좀 이따가 그 넷플릭스의 영웅에서 그 대목만 보겠습니다. 그 대목만. 그러니까 이 뮤지컬에서 우리 김고은이 아주 기가 막히게 연기를 했죠. 노래 다 라이브 직접 한 겁니다. 영화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한번 이 대목 좀 보겠습니다. 독립군하고 하다가 이제 이토가 부른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앞을 좀 더 보네요. 자고 있죠? 자고 있는 건지 자고 있는 척 하는 건지. 이제 저희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혹시 제가 실패하더라도 누군가는 거사에 성공할 수 있기를.
お前らの皇后様に慕わんとは許さない。カカ、アルペンに着いたらこの女を尋問する。必ず裏に誰かいる。先にしても空幕を突き止める。分かったな。はい。この朝鮮人。 자, 불 켜주세요. 제가 이 대목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드러났을 때 이 이토의 대응이에요. 요거를 보시고 기억해 두세요. 요거랑 뮤지컬은 볼 수가 없습니다. 뮤지컬은 뮤지컬을 공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제가 그 관계자한테 연락해 보니까 내부용은 있는데 그 공개된 건 없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건 요 대목인데 요 대목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한테는. 얘들한테는 그 안중근이 노래 부르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하이라이트 영상이 안중근의 그 예를 들면 정성화 버전 뭐 누구 버전에서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보여드릴 수가 없어갖고 여러분들한테 대본 그 대목 연극에서 아니 뮤지컬에서 대본이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 뮤지컬 영웅은 언제 첫 공연됐죠? 2009년입니다. 2009년. 그래서 진짜 인기리에 공연돼서 2019년에 10주년을 맞이했고 제가 그때까지 보지를 않았어요. 보지를 않았는데 큰맘 먹고 10주년이라 2019년에 그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두 군데서 하는 공연을 연락해가지고 이제 보는데 그때 저는 일대 쇼크를 먹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좀 왜냐하면 뮤지컬을 까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토를 이렇게 매력적으로 그리지? 제가 뮤지컬 10주년 버전 두 개 본 결론은요 안중근보다 이토가 훨씬 매우 어트랙티브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석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아니 이토를 이렇게 뭐 어트랙티브 매력적으로 그려도 되나? 그래서 우리 이 책에 보면요 신문 받으면서 안중근 의사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토는 영웅이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근데 실제로 제가 볼 때 뮤지컬 영웅에서 영웅은 이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물론 안중근도 가리키고 또 안중근 포함해서 같이 단지 동맹에 따른 12명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하겠지만 저는 그때 이토의 영웅성에 굉장히 매료됐습니다. 그의 뮤지컬 넘버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생략하겠는데요. 저 그때 정말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칼럼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하는데 그때는 참은 거예요. 저는 저는 평론가로서 그러니까 기록으로서 준 역사로서의 평론가, 기록으로서의 평론과 문제지수 평론을 해온 사람이고 저는 그걸로 평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 평론가가 뭐 자기 영화 얘기나 하지 뭐 소설 얘기하고 뭐 뮤지컬 얘기냐. 저는 영화 평론가지만 문학을 전공하고 문학 콘텐츠의 전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저는 오페라도 코멘트할 수 있는 사람이고 클래식에 대한 글도 쓰는 사람이에요.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 제가 좋아하는 한수진에 대한 글도 이미 쓴 사람이고 미술에 대한 제가 글도 쓰는 사람이고 저는 별걸 별거 다 아는 사람입니다. 단 영화 평론가 타이틀을 가지고 30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화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뿐이죠. 저는 앞으로는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보세요.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고급스러운 마감이 된 이토의 특별
열차 객실이다. 기차 달리는 소리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고 선 이토의 표정이 착잡하다. 여기가 5달이나 싸움을 계속했다는 이순의 이거 아니네. 잠깐. 여기 있다. 여기네요. 이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열차가 달린다. 깊은 밤 때마침 잠든 이토 옆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설이 천천히 이토에게 다가가 품속에 단검을 꺼내 이토에게 겨누며 기도하듯 제가 실패하더라도 누군가는 거사에 성공할 수 있기를 황후여 살피소서 하늘이여 도우소서. 설이가 이토의 가슴을 향해 단검을 내리치려는데 이토가 몸을 피해 일어나 설이를 제압하고 그녀의 머리에 총을 겨눈다. 자, 여기까지는 그 영화가 원작 뮤지컬에 기대서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벽에 걸려있던 이토의 양복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자, 남이다. 내가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건 진짜 알았다. 그 정도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영화에 없는 이런 대사를 나오죠.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그 원작이에요. 설이는 죽음을 예견한 듯 눈물을 감는데 그 다음에 아니구나.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다. 이토는 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뭘 설의 이마에 왜 입을 맞춰?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뮤지컬입니다. 자, 그런데요, 2022년 작년에 한 그 공연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전 버전이에요. 제가 볼 때 2022년 버전은 조금 일본과의 그 관계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많이 희석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10주년 버전 기준이에요. 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머리에서 총을 거둔다. 이토의 태도에 놀라는 설이. 자, 보세요. 이제 영화랑 뮤지컬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나도 늙었어. 사람 죽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니 말이지. 설마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의 목에 2번 칼을 들이밀지는 않겠지? 총을 집어넣으며 남이다. 넌 진정적으로 향한 충성을 하는 여자야. 너처럼 용기와 지혜를 가진 여성이 일본인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까는 다르게 다나노조로 나가봐. 내일 아침에 오면 다시 생각하지. 뭘 다시 생각해요. 뮤지컬에서는 바로 널 하얼빈에 두고 갈지 아닐지는. 그러니까 또 설이도 또 이상한 태도를 보여. 설이는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택에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바닥에 떨어진 이토의 양복을 제자리에 걸고는 행커치프의 위치를 다시 한번 바로잡는다.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봐넘기는 이 컨텐츠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뮤지컬은 이렇게 갔고 그 뮤지컬을 영화로 옮긴 윤재규는 적어도 이토를 묘사할 때 굉장히 이토 이거 보면은 인간적 아니에요? 이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설이도 막 이토 이러잖아 지금. 자, 이 설이가 뒤돌아서면 눈물을 흘리면 마치 다 보고 있다는 거야. 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진짜 미쳐버리겠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 영화가 뭐예요? 새끼잖아요. 이안 감독의 로스트 커션. 새끼가 그런 영화잖아요. 원래 스파이로 들어가서 죽여야 되는데 거기서 사랑에 빠져갖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런 영화예요. 그런데 지금 안중근 이 설이를 이렇게 묘사한 것 자체는요, 제가 볼 때는요, 이토가 얼마나 인간적인 캐릭터인지를 강조하려고 한 것밖에 안 돼요. 아니면은 제가 볼 때 이 작가가 이토를 되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인 거죠. 어쩌면 일본 사람이 쓴 걸 수도 있어요, 이 대목은. 그리고 일본 사람하고 합작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자본이 일본 자금이 들어왔을 거라고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는요, 그냥 반응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윤재균의 뮤지컬 영화, 무비컬과 비교해보면요. 근데 그건 2009년이고 이건 2022년입니다. 자, 울지 마라. 눈물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남이다. 눈물을 급히 훔치며 눈물이 없으면 영혼도 없는 법이라 했습니다. 설이가 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토가 설을 부른다. 남이다. 난 가끔 내 진짜 이름이 궁금해. 혹시 말해줄 수 있냐? 설이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예쁜 이름이군. 나가봐도 좋다는 이토의 손짓에 무엇에 홀린 듯 객실을 빠져나온 설이는 바람이 거칠게 부는 기차는 안간에 선다. 기적 소리가 들려오고 밝은 달이 떠오르면 쪽쪽쪽쪽. 그리고 내 마음 왜 이럴까? 자, 여러분.
이 노래에서 여기서 내 마음 왜 이럴 거는 거야? 내가 왜 흔들릴까? 영화에서는 이걸 싹 지워버렸죠. 그리고 영화는 자발적으로 자살을 하는 거죠. 이게 뮤지컬과 무비컬의 시각 사관차입니다. 그러면 윤재균이 뭐 엄청난 역사적인 의식이 있어서 아니에요. 적어도 한국 사람으로서 이 토를 할 때 이런 묘사는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거 연장되는 거잖아요. 제 문제 제기는 불 켜도 돼요. 됐어요. 제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제 문제 제기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뮤지컬 윤재균의 영웅을 하도 비판을 하면서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저는요, 소설을 읽고 뮤지컬을 본 입장에서 윤재균의 이 무비컬이 이런 식의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저는 표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영화가 문제가 많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토를 묘사하는 시선이나 이런 거에서 볼 때 얼마나 영화는 생략적이고 그렇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이거 보면 더 이상 제가 사실은 이거를 뮤지컬이 있으면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대본 소개하는 거는 저작권 문제 될 게 없으니까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영상 내보내고 하려면 이거 다 허락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허락받고 싶지 않고, 여러분 안 봐도 이거 그냥 대본 보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셋을 비교한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자는 뭐냐면 사관이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강자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서 안중근 빌렘하고 빌렘 신부가 영세를 준, 우리 안중근 영세를 준 빌렘 신부가 안중근이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나겠다라고 이제 딱 찾아가서 인사할 때, 너는 교육에 너는 교육에 힘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근데 안 듣고 나가죠. 그런데 그 전에 교육을 합니다.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할 때 가르치는 과목이 뭔지 알아요? 거기서 굉장히 제가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 세 과목을 가르치는데 영어는 당연히 가르쳐야죠. 왜냐면 우리 그때 하나가 뭐겠어요? 당연히 국사. 또 하나가 뭐겠어요? 지리예요. 우리 노 회장님이, 제가 지난번에 노 회장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그 다음에 가서 바로 지리의 힘이라는 책도 사가지고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중근이 그 당시에 애들한테 가르치던 세 과목이 영어, 지리, 국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리 잘 안 가르치고 지리를 계속 억압해왔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작다라고, 지난번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70 몇 번째인데 결코 그거 굉장히, 1등 아니면 항상 작은 거라는, 이게 다 일본식의 교육인데, 진짜 그때 크게, 아주 단순한 발언이지만은 우리 노 회장님의, 결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영원이나 이런 내면으로 가는 순간 한국은 얼마나 큰 나라가 되는가. 그거의 결과물이 지금 K컨텐츠고 한류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큰 소리 칠 건 큰 소리 치고, 즐길 건 즐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영화 위기라 그러니까 한국 영화 위기라고 신났어. 뭐가 신나요? 한국 영화 위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 아니냐면은, 돈벌이로만 보면은 위기지만, 돈벌이가 아니고 해외 문화 위상이라는 측면에서부터는 한국 영화 위기 아니에요. 해외에서는 한국 영화, 한국 콘텐츠, K 콘텐츠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러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자학하고 폄하하게 교육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까지도 갖지 못하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사입이 뭐 유사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주류잖아요. 저는 평생 이거 문화로 이거 싸우면서 살아갈 사람. 제가 매부쇼 나가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저 인기 끌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런 멘탈 하고 나가는 건데, 하여튼 오늘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많은 걸 준비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는 이제 대략 전했고요. 제가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막 9시까지 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얼빈이라는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출판사 책 소개 한번 볼까요? 이 부분. 칼의 노래를 넘어서는 깊이와 감동, 김훈이 반드시 써내했던 일생의 과업. 우리 시대 최고의 문장과 작가들의 작가로 일컬어지는 소설가 김훈의 신작 장편서 하얼빈이 출간되었다. 사실은 요 우리 시대 최고의 문장가라는 요것이 결국에 이제 김훈의 결국에는 축복이자 족쇄구나라고 제가 느낀 건데, 우리가 이 사람의 문장에 사실은 현혹됐던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뭘 위해서 존재하냐는 거죠. 요번에 저 중앙일보 칼럼에 대해서 김문훈 교수가 썼죠. 김문훈은 끊임없이 한국 역사를 희석시키고 역사를 삭제시키는 작업을 해왔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군산에 가서 황성현 선생을 만나고 왔습니다. 황성현 선생과 대담을 나누고 왔는데, 우리 친구도 같이 갔지만 이 사람이 올해 8순입니다. 만 8순. 근데 이분은요, 아직도 그 과거에 해왔던 작업을 계속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에서 저랑 대담하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거기서 막 해서는 원래는 계획이 없던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지막 말년, 그분이 지금 말년 문학에 지금 표방하시잖아요. 이 말년에 군산에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서 막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감동의 도가니에다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때 그 환승현 선생 강의를 왜 갔냐면, 삼포 가는 길 73년에 그분이 입석 부근으로 1962년 고등학교 쪽에 사상계 통제 등단해가지고 73년에 삼포 가는 길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단편 소설을 써내는데, 그것이 영화된 게 이만희 감독의 삼포 가는 길 75년작이었고, 그 영화와 소설을 가지고 대담하러 내려간 건데, 제가 황성 선생과 무슨 대담을 합니까? 그분 이렇게 황구라의 그 구라빨, 사실은 구라가 아니죠. 이 구라도 써서는 안 된 말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일본어로 막 쓰는데, 그의 입담을 들으려고 그래서 제가 톡톡톡톡 했더니 이분이 그냥 입담이 터져갖고 마음까지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시고 끝나고 나서 4시간 반을 술 마셨습니다. 1시 반까지 그 사모님까지. 안 가시려고 그래요. 사모님이 우리 가서 자야 돼 막 이래가지고 겨우 일어났는데 9시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7시부터 9시 반에 끝나고 옮겨가지고 10시부터 1시 반까지 3시간 반 4시간을 술 마시면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당신의 구상을 얘기했는데 전부 다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거기서 3사람이 비교되더군요. 황석영, 김훈, 조종래인데 조종래 얘기는 안 하고, 김훈은 이렇게 역사에서 한 인간에게서 역사를 지우려고 그러는데, 이 황석영 선생은 여전히 개개인의 역사를 담는 작업에 정말 여전히 힘을 쏟고 계시고, 제가 하얼빈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한테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은 소설입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고요. 김주혜. 여러분 지금 디아스포라, 지금 한국에서는 디아스포라 문학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빠찡꼬의 원작자 이민진 씨도 아시죠? 이민진 그 빠찡꼬 2에서 나온 책이 이겁니다. 87년생의 그 작가인데, 87년 인천에서 태어났고 9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오리곤주 포틀랜드로 이주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했다.
제가요, 왜 이 책을 이 하얼빈하고 비교하냐면요. 1987년생의 그 첫 장편작인데, 막 가슴이 벅차요. 왜? 여기 나오는 인물 개개인의 역사가 살아 숨쉬어요, 이 책은요. 이 하얼빈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직 다 못 읽고 계속 읽는 중인데, 어느 대목에서는요, 가슴 벅차가지고 막 눈물이 막 흘러나오려고 하더라고요. 5번째 장, 상해에서 온 친구. 뛰어난 동경에 가서 아주 친하게 지내던 두 친구가, 한 사람은 독립운동하려고 상해에 가서 독립운동하다가, 한 사람은 여기 경성에서 아주 부르주아로, 그리고 자기는 일본 근대화론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독립은 해야 되겠지만 뭐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대부분의 한국의 지식인들이 했었던 그런 인물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근데 한 인물은 상해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자금을 필요로 하러 만나러 오는 이 대목인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하얼빈하고 어쩌면 이렇게 대조가 될까?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책을 한번 구해서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안중근을 다룬 기존의 도서들이 위인의 일대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는 데 주력한 것과는 달리 김훈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한 순간과 그 전후의 짧은 나날에 초점을 맞추어 안중근과 이토가 각각 하얼빈으로 향하는 행로를 따라간다. 이로써 하얼빈에는 안중근이 삶에서 가장 강렬했을 며칠간의 일들이 극적 긴장감을 지닌 채 선명하게 재구성된다. 좋습니다. 여기서 다 동의를 합니다. 구한말 쇠약해지는 조국을 바라보기만 할 수 없었던 청년들의 결기가 들끓고 세상의 흐름에 맨몸으로 부딪힌 민중들이 공허하게 쓰러지던 어두운 시대상도 김은투의 단문으로 하드보일드하게 형상화된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안중근이 좇는 대의와 그가 느끼는 인간적인 두려움은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를 이룬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 자신과 타인의 희생을 불사하면서도 집안의 장남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며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신앙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수시로 머뭇거리는 그의 모습은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되지 않았던 낯선 면모이다. 이 책의 덕목 맞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책을 다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몇 대목에서 사관을 문제 삼는 거지. 마저 읽을게요. 이 세상이 끝나는 먼 곳에서 빌렘이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 반대쪽 먼 끝에서 이토가 흰 수염을 쓰다듬고 있고, 그 사이 끝없는 벌판에 시체들이 가득 쌓여있는 환영이 최위에 떠올랐다. 제위에 떠올랐다. 시체들이 징검다리처럼 그 양극단을 연결시키고 있었다. 신부님은 여기에 계시렵니까? 라는 말을 안중근은 참았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 책은 사실은 제가 아까 그 문제는 삼았지만 훌륭한 덕목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의 그 마지막 그 죽음과 그 이전의 삶을 뼈대 중심으로 그리는 것까지 좋은데, 너무 그것이 좀 앙상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스스로 의문이 좀 들었어요.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30대 초 또 윤동주 20대 후반, 제가 살다 보니까 60대까지 살고 있는데 난 그분들만 생각하면 너무 오래 살고 있는 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바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덜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퍼블릭 오지랖퍼를 표방하면서 오지랖을 떠느라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닙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까지 제 일정을 얘기하면 4박 5일 동안 담양 도서관 가서 매부쇼 그 최강이랑 같이 인문특강을 했고, 그 다음 날은 부산을 넘어가서 부산일 부일영화상 본선 심사를 했고, 그리고 앞뒤로 또 만나서 뭘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군산으로 넘어가서 황성영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갖고, 저 지금 완전 황성영한테 빠져 있습니다. 저 황석영 예전부터 황석영 선생의 책들을 좀 읽었습니다만은 이번에 황석영 선생 만나고 완전히 황석영 선생의 아리에 빠져갖고 황석영 프로젝트를 기획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의 90대까지, 저 70대까지 이분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마음 먹고 있고, 이분이 저를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변산 가서, 변산에서 열리는 조그만 또 축제에 가서 자리를 빛내고 어제 올라왔습니다. 어제, 그제, 저 친구의 차로. 저는 제가 필요로 하면 이렇게 저는 어디든 갑니다. 여기도 그래서 왔는데, 제가 오늘 하여튼 주소 없이 이것저것 얘기했습니다만은 대충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다 전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가 이 세 매체, 뮤지컬과 무비컬과 이 소설에서 그 이토를 어떤 식으로 묘사했느냐를 자세하게 할 수 없었고, 하나의 대목을 통해서 소개했고, 특히 이 책에서 메이지를 어떻게 하얼빈이 묘사했나, 이걸 통해서 제가 이 김문이라는 작가가 결국에 하얼빈에서 나타내려는 것이 무엇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서간이,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인기 있는 작가라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존경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저의 문제의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공유하기를 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전개가 될지는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도 같이 이런 문제제기에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